안녕하십니까, 김정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최근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 흘러간 게, 아까 조영종 전 국장께서 오늘 전쟁이라는 용어가 많다. 그래서 지금 제가 러우 전쟁 이후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 흘러간 게 그렇게 이야기하려다가, 그래서 지금 최근으로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 전쟁이라는 용어가 좀 싫잖아요. 근데 이제 신냉전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신냉전이 그러면 분열이냐, 아직 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은 그게 분열이냐, 아니면 경쟁이냐, 아니면 미래에 오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직 분분합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동아시아 질서도 그러면 신냉전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우리 정동준 회원께서 이미 이제 국제 질서 전반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축약해서 3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제 질서 재편, 동아시아 질서 재편 속에서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과연 어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숙명성을 지닌 우리로서는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미국과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그 한러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지금 이제 보면은 한러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패권 경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한러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특히나 9월 13일 열리는 러북 정상회담이 군사협력으로 인식되면서 그 심각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한러 관계가 악화된 그 결과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설정을 하고 실질화를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러시아의 역할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기대가 이제 한러 관계가 악화되면 사실상 무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통일, 이걸 우리가 이끌어 가보자 하는 게 러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이제 러시아가 자원 부국이고 기술 대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한러 양국 관계를 실질적으로 이어주던 경제 통상 협력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런 것들이 타격을 입는 상태 아닌가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러 양국이 그렇다고 해서 상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종결 이후에는 한러 관계가 복원될 거다. 사실 한국 내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문제는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 연계되어 있고 구조상 미러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관계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종결될 때, 그 이후에 평화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 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러북 군사협력, 즉 러북 관계가 밀착이 되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한러 관계에서 안정적으로 한러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가 예뻐서가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그런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우 전쟁 이후의 국제 질서 전망에서 볼 때,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그 글로벌 국제 질서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도래를 초래할 그 단초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지금 러시아가 바라는 것은 다극 체제입니다. 다극 체제이고, 그다음 탈달러와 이제 금융 체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고, 이제 세계 질서를 이끌 새로운 국가 그룹을 형성해 보겠다. 그게 다극 체제를 내세워서 이제 그게 이제 러시아가 바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미중 양국 체제, 다극 체제,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양극 체제냐, 미중러 삼극 체제냐, 미중 유럽 삼극 체제냐, 아니면 미중러 유럽 사극 체제냐, 미중러 유럽 인도 오극 체제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블록별로 보면은 미국 등 서방 블록,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그 권위주의 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 그 다음 이제 글로벌 사우스 블록, 인도, 남미, 중동도, 이런 세 개의 블록화 현상을 이게 대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한국이 앞으로 취할 스탠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그런 부분을 생각해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글로벌 질서 재편 진행을 나타내는 최근 주요 국제적 이슈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서로 이제 세력 싸움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SCO, 나토 정상회의, 그 다음에 한미일 3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그 다음에 남아공 브릭스 정상회의,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그 다음에 인도 G20 정상회의 개최, 러북 정상회담, 중러 정상회담, 정상회동.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이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특징을 보면은 바로 세력 재편, 세력 싸움이거든요. 자기 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의 노력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다극 체제냐, 아니면 블록화 현상이냐, 양극, 삼극, 사극이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확보 그런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커스 G7 정상회의,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도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자신의 세력권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그 다음에 브릭스 정상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북 정상회담이 이제 9월 13일 열리면서 군사협력 이슈가 부각했고, 러시아의 북한 끌어안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제일 좋아했던 그 국가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북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한반도, 그 다음에 서쪽 끝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가 취할 태도를 보면은, 러시아도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서 유럽과 동북아에서 두 개의 어떤 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러시아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즉 유럽에서
그런 그 세력 싸움에 집중을 할 때, 그렇다면 동북아에서 그 러시아의 선택지는 뭘까? 러시아의 선택지는 뭘까? 그것은 중국과 북한이다. 북한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어떤 그 이 분위기를 형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서 그 전쟁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나선 게 북한이었고, 그 다음에 이 도발 그 행위를 굉장히 도발 행위가 강화됐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러시아를 어떻게 보면은 지지해주는, 러시아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행위였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북한 자체의 어떤 의도가 있었겠지만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볼 때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해주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북한은 이 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먼저 러시아를 간 것은 중국에 대한 어떤 과시 성격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보는 관점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러시아 북한 관계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때는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을 끌어안고 계속 갈 것이지만,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든 아니면 패배로 끝나든 러북 관계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러시아가 굳이 북한 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는 북한을 그렇게 끌고 갈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패배했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러북 관계도 다시 한번, 북한은 이 전쟁을 핵 능력 고도화하는 그런 상황으로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러시아는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을 잠시 이용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도 동맹국 및 우호국 네트워크가, 미국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는 게 이제 이거인데,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여기에서도 보면 안보, 경제, 인권 문제 등에서 중국을 견제를 하고 중러를 겨냥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 강화를 명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 견제, 러시아 견제.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미일 안보 협의체를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서 이제 중러 정상이 만났습니다. 3월 모스크바에 이어서 두 번째 중러 정상회담이 10월 18일 이루어졌는데, 솔직히 말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푸틴의 10월 중러 정상회담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이루어진 전문가들 회의에서 첫날하고 둘째 날 중국 전문가들 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날은 미중 정상회담이 결정되기 전에 회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아주 강력한, 그리고 러시아를 우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이 발표가 이어졌는데, 두 번째 날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이 결정이 된 이후였습니다. 시진핑이 이제 거기에 미국에 가는 걸로. 그런데 그 뒤에 전문가들 발표 태도가 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약간
시크한 그런 그 이 발표 내용으로 바뀌었고, 이 미중 관계에서의 어떤 희망을 보는 그런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전문가들, 그 러시아 내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중국이 러시아를 지금 기만하고 있다. 러시아 전문가들, 러시아 내에 있는 중국 전문가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걸로 미뤄봐서는 중러 10월 정상회담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그 중국과 러시아가 우호 그런 부분을 과시를 했지만 내면을 들여다놓고 보면은 푸틴의 성과가 신통치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에이픽 계기에 이 부분은 우리 제가 이제 이 부분의 자료를 쭉 보면서 그 표현을 한 부분은 우리 그 한반도 전략연구원에서 우리 윤창열 원장님께서 만드는 그런 자료 속에 들어있는 표현을 제가 좀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김한규 그 선배님께서도 표현했던 부분인데, 미중 상호 관계 안정화 성과 속에 패권 전략 경쟁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제 미중 상호 관계 안정화를 이뤘다는 성과는 상당히 그런 그 표현도 맞습니다. 그런데 패권 전략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것은 이 부분도 상당히 맞는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갈등 관리를 서로 합의를 했다는 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앞에서도 있었지만 미중 관계가 그렇게 나쁘게만 갈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 경쟁이라는 것이 어떤 이 세력전이라는 관점에서 그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상호 경쟁, 상호 공존, 의존 이런 것들도 가미되는 그런 경쟁이 아닌가, 그런 미중 관계가 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그런 관점의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이제 본 것은 이 한미일 3국 정상의 어떤 상호 신뢰 증진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한중 관계에서도 어떤 개선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런 이제 한중 관계가 개선되어 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중국의 이제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움직임을 보면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미중의 동아시아 영내 질서 주도권 경쟁인데, 그게 이제 다 아시는 첨단 기술, 글로벌 공급망, 경쟁, 군사력 증강,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문제로서 대만 해협 문제, 홍콩 문제, 티베트,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남중국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요소별로 사이버, 우주, 군사, 경제 안보. 이 과정에서 이제 중국은 러시아와 준동맹적 전략관계 구축을 통해서 미국을 견제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태도가 상당히 전략적 어떤 모성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맹국 우호국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해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미러 간 동아시아 영내 지정학적 갈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 상당히 미러 간에 이게 상호 불신이 이렇게 큽니다.
미러 그 관계는 한반도 문제에서도 상당히 중요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1, 2, 3 이런 그 세 가지 그런 현상들이 결국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보면 미중이 질서 재편의 강권으로 부상을 한 건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 부분을 한마디로 하면 20세기 냉전 시대의 어떤 지정학적 이해와 각축전이 다시금 도래한 거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 간 세력 확대 목적이 무력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우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각할 수 없는 강대국 간 전쟁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인식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건 상당히 이 강한 우려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이 신냉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열이냐 경쟁이냐 전쟁이냐, 앞으로 올 것이 신냉전이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왔을 때 전쟁은 아니라는 거고 분열도 아니라는 그런 그 학자들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부분이 어떤 명백한 이 뭐라 할까 신냉전에 대한 어떤 규정이 정의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 시점에서는 신냉전은 새로운 다객 체제 구도로의 어떤 재편 움직임이 아니겠는가. 신냉전을 주장한 것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미국에서는 신냉전은 오지 않는다. 그런 주류가 그 미국이라고 볼 수 있고, 신냉전을 주장하는 그런 쪽은 중국과 러시아 쪽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 이제 미중 전략 패권 경쟁 속에서 이 가치와 체제 중심의 어떤 진영 구축 경쟁이 이제 심화되는 그런 현상인데, 그게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독재, 그 다음에 유라시아 전략 공간을 둘러싼 미국 서방과 이제 그 러시아, 중국의 어떤 간의 어떤 각축장,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미러 간 전통적인 불신감에 기반한 그 미러 그 대립, 이런 것들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아시아에서 그러면은 어떤 현상인가, 이렇게 보면은 미중러, 중러일, 한미일, 한중일, 북중러, 이런 그 소다자 협력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내 안정 협력이냐, 영내 불안 갈등이냐, 협력과 대립 속 상호 의존이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는 미중러 3자 관계는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생각은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전략적 균형자, 중재자, 안정자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갑자기 미중 전략 경쟁, 미중 중심으로 국제 질서 또는 동북아, 이게 이루어지면서 러시아는 상당히 당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러시아가 생각하는 것은 미중 G2 국제 질서 구도를 미중러 전략적 삼각관계 구도로 전환해 보자 하는 의도가 이 러우 전쟁에도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지역에서도 미중 양국이 벌이는 어떤 그런 그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가 뛰어들면서 미중러 그 전략적 삼각관계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한반도 파급은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강대국들의 자국 중심 안보, 경제 논리가 한반도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볼 때,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 내 동맹국 존재의 중요성 부각,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 부분도 이 북한이 이 시기를 이용해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 부분 좀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이 중국과 러시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 그 한미 동맹 강화에 집중한 것은 결국은 현상에 대한 어떤 우려, 국민의 우려를 그 잠재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확고한 포괄적 안보 기반 다지기에 집중한 건데, 그것이 한미 워싱턴 선언, 그 다음에 한미일 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러시아의 인식은 무엇인가? 러시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있다. 러시아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러시아의 그 이 국제 질서 전반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러시아가 보는 인식은 미국은 이미 쇠퇴하고 있다. 아직은 헤게모니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쇠퇴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인식이 그 중국과 함께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힘이 커지고 있는 중국과의 영향력 공유를 원하지 않는다. 일부 영향력,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영향력 양도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한국과 관련해서 한 가지 그 주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한국, 일본에 대한 군사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한국이 과거와는 달리 대만 관련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 이런 점을 러시아가 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러 관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러 관계? 그 우려할 필요가 없다. 북러 군사협력? 야, 너희들 증거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외교부와 다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거가 있느냐? 너희들 제기한 증거도 정황 증거 외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정황 증거가 미국이 제시하는 거 그거 따라서 그대로 갈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러 관계에서도 당분간은 러시아가 그런 태도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필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지역안보 메커니즘 부재.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러시아가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동북아에서 충돌이나 갈등 발생했을 때 손실을 입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이다. 그런데 손실이 없는 국가는 미국이다. 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미국은 항상 이런 부분을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볼 때는 그 미러 관계에서의 그 항상 동북아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북한 핵 문제도 2022년에 유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 제재를 거부한 것은 기존 입장 수정이 아니라 이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 부분도 보고 논리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러 관계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러 관계는 그 지금 정부 간 대화가 이렇게 그 중단될 정도로 그런 악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러 정상회담이 군사 협력으로 인식되면서 더욱 그런 상태로 갔습니다. 이제 무기 지원 문제가 그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 기술 또는 우주 기술 이런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은 어떤 더 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러 관계 악화 원인은 뭐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서방의 경제 제재에 한국이 동참했다는 거. 지금 한국은 5차례에 거쳐서 경제 제재를 했고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서 한국을 그 비우호 국가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내 안보 위기 의식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러 관계가 계속적으로 악화가 있고 이건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한러 관계에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내 그 러시아에 대한 국민 여론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 내 이 안보 트라우마를 이렇게 자극을 했고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이런 부분에 최우선을 두다 보니까 약간 그 러시아의 오해가 한국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오해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한국과 러시아의 인식 차이가 관계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 국제사회가 주장하는 이 미국이나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를 지원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한국의 말이 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그런 점을 중시를 한다. 러시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도 분명히 이제 러시아에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 그 레드라인을 서로 넘게 되면은 앞으로 한러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지금 러시아 내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했지만 러시아 외교부 관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을 우호국 같은 우호국이다. 상당히 그 한러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무기 제공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러시아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러시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래 한러 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 레드라인을 서로 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그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이 정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노선으로 확실하게 간 것을 우리도 그 부분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러시아나 중국에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들이 이해하든 이해 않든. 그렇지만 러시아한테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치위적으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러시아와 북핵 문제를 배계로 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문제와 상관없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호국 같은 비우호국, 그런 관점에서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계속 노력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이 한러 협력 관계를 전쟁이 끝냈을 때 복원하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 봐야 할 것은, 이 러우 전쟁이 종결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만 할 것이고, 한국을 적대시지 않으려는 러시아의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은 서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정부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학계 교류, 전문가 간 교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미워를 해도 우리와 국익과 안보 문제가 걸려 있는 국가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러시아를 보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제가 한 5분 초과했는데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